두 번째 가족을 목격한 순간 저는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사립 탐정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분노보다 더 큰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30대 여자는 남편의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남편의 진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45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두 번째 아내였던 겁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70세가 되었습니다. 남편 최재현과 결혼한 지 45년째입니다. 남편은 73세로 3년 전 중견건설회사에서 상무로 퇴직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42세로 결혼해서 10살 손녀 민지와 7살 손자 준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5월 12일 제 70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진이네 온다고 했죠.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6시 30분쯤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식사 중에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는 신문만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이라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딸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케이크 사갈게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지랑 준우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오후 내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과일도 깎았습니다. 사과 3개, 배 2개, 포도 1송이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냥 번호만 떴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전화 왔다고 알려줬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발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 잠깐 다녀올게. 급한 일이 뭔데요? 오늘 제 생일인데 수진이네도 곧 올 시간인데요. 남편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금방 다녀올게. 1시간이면 돼. 케이크 자를 때까지는 돌아올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47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30분쯤 지나 딸이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6시 18분이었습니다. 딸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사위 동욱이가 민지와 준우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하고 안겼습니다. 고맙다고 하며 안아줬습니다. 딸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급한 일 생겨서 잠깐 나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금방 오신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과 잡채와 각종 나물이 올라갔습니다.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전화 안 받으세요? 아까부터 전화했는데 저도 전화해봤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먼저 먹을까요? 배고파하는 아이들 때문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8시가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10번도 넘게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라도 난 건 아니고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8시 40분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수진이네 다 왔어요. 전화 좀 해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케이크라도 자를까요? 아이들이 졸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기대 있었고 준우는 눈을 비볐습니다.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딸이 초 7개를 꽂았습니다. 70개는 너무 많아서 7개만 꽂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딸과 사위와 손주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는 생일상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손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맛있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9시 50분,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갈게요. 내일 아침에 전화 드릴게요. 아버지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금방 오실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딸 가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남편 자리에 놓인 접시만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담지 않은 빈 접시였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급한 일이 뭐길래 제 생일날 이렇게 늦는 걸까? 새벽 1시 30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저 걱정돼요. 제발 전화 좀 해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읽었다는 건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왜 답장을 하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일이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새벽 3시 남편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입던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세면 도구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멀리 간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4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못 자고 깼습니다. 옆자리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비어 있었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밤새 집에 안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침 6시 20분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안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신고 나간 구두가 그대로 없었습니다. 전화를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70세 생일날 집을 나가서 밤새 들어오지 않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밤새 연락도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종 신고요.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문자를 읽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핸드폰 위치를 찾아볼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가족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은 제 명의였습니다. 10년 전 통신비를 줄이려고 가족 결합 요금제를 만들면서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하고 가족 찾기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렀습니다. 본인 인증을 했습니다. 5분 후 서비스가 활성화됐습니다. 남편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위치 찾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초쯤 지나서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이었습니다. 정확한 주소도 나왔습니다. 오산시 세마동 123번지 세마아파트 301동이었습니다. 오산이라니.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20분 거리였습니다. 남편이 왜 오산에 있는 걸까요? 오산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 중에 오산에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1호선을 타고 수원역까지 갔습니다. 50분이 걸렸습니다. 수원역에서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오산행 버스였습니다. 30분쯤 걸려서 오산 세마동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시간은 11시 7분이었습니다. 길을 물어 세마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10개 동이 있었습니다. 301동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어느 호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위치 추적으로는 동까지만 나왔습니다. 301동에는 40가구가 살았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한 층에 4가구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모자를 꺼냈었습니다. 마스크도 썼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를 알아보면 안 됐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갔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참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뒷모습이 남편 같았습니다. 키가 176cm쯤 되고 어깨가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남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아파트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20m쯤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남자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편의점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 후 남자가 나왔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아파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301동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봤습니다. 5층에서 멈췄습니다.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5층에는 501호부터 504호까지 4가구가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집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501호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502호 앞을 지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503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목소리 같았습니다. 여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과자 사왔어. 애들 줘.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애들이 아까부터 과자 달라고 했어요.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자가 제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여보였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2명의 아이였습니다. 한 명은 남자아이 같았고 한 명은 여자아이 같았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제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건가요? 10분쯤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503호 초인종 옆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문구멍이었습니다. 옛날 아파트라 아직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로 여는 문이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였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이 2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는 10살쯤, 여자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제 70세 생일날 집을 나가서 이 여자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컵에 따라서 마셨습니다.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어제 사온 두부 있잖아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어제 아침 제가 남편에게 해준 음식도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도 된장찌개를 끓여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된장찌개를 이틀 연속 먹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난간을 꼭 잡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0분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인해 봐야 할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원행 버스를 탔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4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거실의 식탁 위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케이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 자리에 빈 접시도 그대로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5년이 허망했습니다. 제 인생이 무엇이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다른 가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5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읽은 표시만 계속 떴습니다. 딸 수진이가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직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를요. 그날 아침 문득 생각났습니다. 오늘이 5월 15일이라는 것.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1952년 5월 15일생이었습니다. 오늘이 73세 생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오산에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70세 생일은 혼자 보내게 하고 자기 73세 생일은 그들과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뒀습니다.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오산 세마 아파트로 갔습니다. 12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301동 1층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모자와 마스크를 썼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 배가 고파서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과 물을 샀습니다. 3,800원이었습니다. 벤치로 돌아와 먹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여자와 아이 2명이 내렸습니다. 503호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아이들도 그때 봤던 남매였습니다. 여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생일 준비를 하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그들을 봤습니다.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162cm쯤 되고 날씬했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남자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될 것 같았습니다. 키가 138cm쯤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될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층수 표시를 봤습니다. 5층에서 멈췄습니다. 역시 503호였습니다. 저도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5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503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언가 준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503호 현관문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오후 5시 47분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내렸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3년 전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든 것일까요? 남편이 503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도 여자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랑 케이크 샀어요. 딸기 케이크요.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꽃도 샀어요. 아빠 꽃 받으세요. 남편이 꽃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며 여자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4명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비상구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고 외친 소리가 녹음됐을 것입니다.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503호 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식탁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가 73개 꽂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7개와 3개였습니다. 73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불을 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남편이 초를 불어 껐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나눠줬습니다. 4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3일 전 제 70세 생일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케이크를 자르기 직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밤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딸과 손주들 앞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늘 여기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은 버리고 자기 생일은 이들과 보내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었습니다. 여자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쯤 아이들이 양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들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재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아 TV를 봤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여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케이크도 맛있었고 꽃도 예뻤어. 여자가 웃었습니다. 당신 생일인데 당연하죠. 남편이 여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도 나도 사랑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자에게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도 여자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5년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한다고 말하고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40살은 어려 보인 여자와 말입니다. 10분쯤 계단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 15분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경비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503호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물으시는데요? 친척인데 오래 연락이 안 돼서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경비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503호는 최재현 씨 댁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재현,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사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15년 됐어요. 2010년 3월에 입주하셨어요. 가족 구성은요? 하고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하고 자녀 둘이요. 아들 10살, 딸 8살이에요. 15년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2010년부터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5세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27세였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이중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5년간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 두 집을 오가며 두 가족을 돌봤다는 것, 저에게는 남편이었고 그 여자에게도 남편이었다는 것,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대면해야 할까요?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알아봐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45년 전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언제 했을까요? 신고서를 작성한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혼인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월 16일 수요일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30분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8시 50분 집 근처 구청으로 갔습니다. 가족관계 등록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10초쯤 지나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하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객님 혼인신고 기록이 없으시네요. 뭐라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박영희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혼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혼이라고요. 4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하셨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법적으로는 미혼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 이름으로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재현이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직원이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최재현님은 혼인 기록이 있으시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인 기록이 있다고요. 그럼 저랑 한 거 아닌가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배우자 성함이 박영희 님이 아니라 김소연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은 2010년 2월 14일입니다.
2010년 2월 14일, 15년 전이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김소연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김소연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 최재현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프린터로 출력해줬습니다. 1,000원을 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봤습니다.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재현, 1952년 5월 15일생, 배우자, 김소연, 1987년 11월 3일생, 혼인신고일, 2010년 2월 14일, 김소연은 1987년생이었습니다. 올해 38세였습니다. 저보다 32살 어렸습니다. 제 딸 수진이보다 4살 어렸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2살 어린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45년간 부부로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법적 아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45년 전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1980년 3월 22일이었습니다. 저는 25세였고 남편은 28세였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남편 회사 근처에 전세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전세금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부모님이 5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때 혼인신고는 남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장 근처 구청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45년간 저는 법적 아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것입니다. 오후 2시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소식 있으세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오산 아파트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 38세 여자와 10살, 8살 아이 둘이 있다는 것, 15년간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저와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아버지, 아내가 아니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울었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딸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15년간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 자기 엄마가 법적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녁 7시,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을 안아줬습니다. 딸도 저를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제안했습니다. 전문가한테 상담받아요. 변호사나 탐정한테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사립탐정을 찾기로 했습니다. 5월 17일 목요일 오전
인터넷으로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족 문제 전문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화로 예약했습니다. 오후 2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정민수였습니다.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오산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 15년간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 저와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탐정이 들으면서 메모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물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고 외친 소리였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외도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남편분의 재산 현황, 생활비 지출 내역, 그 여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2주 정도 남편분을 미행하겠습니다. 두 집을 오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비용은 600만 원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착수금 3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남편분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필요합니다. 남편 명의 재산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제 명이었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세가 8억 3천만 원쯤 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는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퇴직할 때 1억 8,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뒀습니다. 주식도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국민은행 통장, 잔액 2,347만 원, 신한은행 통장, 잔액 1,856만 원, 또 다른 통장이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정기예금 통장이었습니다. 만기일이 2026년 3월이었습니다. 금액은 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넣어둔 통장이었습니다. 증권계좌 서류도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이었습니다. 계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783만 원이었습니다. 주식과 펀드에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통장 잔액 4,203만 원, 정기예금 1억 8,500만 원, 증권계좌 4,783만 원, 합계 2억 7,486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금융자산이 약 2억 7,500만 원쯤 되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오산 아파트 관련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오산시 세마동 세마아파트 301동 503호. 소유자 최재현. 취득일 2010년 3월 5일. 취득 가격 1억 8천만 원. 현재 시세를 검색해봤습니다. 오산 세마아파트 32평형은 현재 시세가 3억 2천만 원쯤 되었습니다. 15년 사이에 1억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카드 청구서였습니다. 최근 3개월치였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3월 청구 금액 487만 원, 4월 청구 금액 523만 원, 5월 청구 금액 496만 원. 내역을 봤습니다. 대형마트 28만 원, 백화점 75만 원, 식당 43만 원, 학원비 92만 원, 온라인 쇼핑 67만 원,
모두 오산 지역에서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김소연과 아이들을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5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이었습니다. 15년이면 9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9억 원을 김소연 가족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생활비는 얼마였을까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매달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식비, 공과금, 관리비를 쓰면 빠듯했습니다. 저는 아껴 썼습니다. 옷도 잘 사지 않았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소연에게는 한 달에 500만 원을 썼습니다. 저보다 2.5배를 쓴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식당에서 외식하고 학원비도 넉넉히 쓴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는 45년간 남편을 믿고 아껴 살았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으로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가족에게 500만 원씩 쓰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 재산 현황 파악했습니다. 금융 자산 2억 7,500만 원, 오산 아파트 3억 2천만 원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한 달 평균 500만 원을 김소연 가족에게 쓰고 있습니다. 탐정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 분할 청구할 때 유리합니다. 제가 2주 후에 최종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5년간 제가 뭘 한 걸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배신당했습니다. 법적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는 김소연의 절반도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 이혼도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이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였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제 명의 아파트는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남편 명의 재산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소연이 가져갈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것. 45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남편과 김소연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으니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딸 수진이와 함께 강남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 정민수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최재현 씨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 87쪽이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자료도 함께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탐정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주간 최재현 씨를 미행한 결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산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출근합니다. 퇴직했다고 하셨는데 실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3년 전 퇴직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취업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580만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산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산 아파트에서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김소연 씨가 현관 앞까지 배웅하고 아이들도 같이 나옵니다. 저녁 7시쯤 퇴근하면 김소연 씨가 저녁 준비해서 기다립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소연이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럼 주말에는 요 하고 물었습니다. 탐정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로 갑니다. 박영애 님 댁입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쯤 도착해서 일요일 오후 6시쯤 다시 오산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집에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 5일은 오산에서 김소연과 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말 부부였던 것입니다. 아니, 주말 애인이었던 것입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현 씨 명의 차량이 2대입니다. 현대 그랜저 1대는 오산 아파트 주차장에 있고 기아 KO 1대는 마포구 아파트 주차장에 있습니다. 2대 모두 할부로 구입했고 전제 할부금이 총 2,300만 원 남았습니다. 차가 2대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KO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산에 그랜저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김소연을 위한 차였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소연 씨 조사 결과입니다. 1987년 11월 3일생, 올해 38세입니다. 대학은 경기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2009년에 최재현 씨를 만났고 2010년 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09년에 만났다는 것. 그때 김소연은 22세였고 남편은 57세였습니다. 35살 차이였습니다. 딸보다도 어렸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김소연 씨가 당시 최재현 씨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만나 교제하다가 임신했고 결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순서를 계산해 봤습니다. 2009년에 만나서 임신하고 2010년 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2010년 6월에 태어났습니다. 결혼 4개월 후였습니다. 임신 때문에 급하게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저는 55세였습니다. 딸 수진이는 27세였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인턴과 바람을 피우고 임신시키고 결혼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랑 법적으로 중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탐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희 님과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중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재현 씨의 배우자는 김소연 씨뿐입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22세 인턴과 4개월 교제한 여자가 법적 아내였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탐정이 USB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2주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최재현 씨가 두 집을 오가는 모습, 김소연 씨와 다정하게 걷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모두 담겨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잔금 3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파일과 USB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87쪽짜리 보고서로 정리됐다는 게 허무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변호사 만나봐야 돼요.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3일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예약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담료는 20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한지영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었습니다. 45년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 남편이 15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법적 혼인했다는 것.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말했습니다. 우선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로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재산 분할도 가능한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45년간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도가 됐습니다. 적어도 재산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보통 50대 50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귀책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뭔가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 폭력, 유기 같은 것들이죠. 고객님 경우는 남편분이 15년간 이중 생활을 했으니 명백한 귀책 사유입니다. 그럼 50% 이상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60%에서 7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불륜이 입증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가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소연 씨가 법적 배우자라는 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김소연 씨도 법적 배우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재산을 3명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명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님은 45년 사실혼 배우자로서 권리가 있고 김소연 씨는 15년 법적 배우자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최재현 씨 입장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저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김소연까지 끼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우선 남편분과 직접 대면하세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김소연도 만나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 여자도 15년간 속았을 수 있으니까요. 최재현 씨가 결혼한 남자인 줄 알고 만났다면 그 여자도 피해자입니다. 그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소연도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남편과 짜고 저를 속인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착수금은 500만 원입니다. 성공보수는 받아내는 재산의 15%고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지영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45년간 저를 속인 남편을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47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TV 소리였습니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17일 만에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왔어.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 배신감, 억울함, 슬픔. 4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해. 평소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17일간 집을 비우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럼 준비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를 참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남편을 불렀습니다. 식사하세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 말해야 할까요? 오늘 밤일까요?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남편을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김소연도 함께 불러서 셋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다음 날 6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딸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우리 둘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딸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진이랑 점심 먹고 올게요. 남편이 TV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관심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17일 만에 집에 왔는데도 딸을 보러 가겠다는 말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집 근처 식당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딸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해 보였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갈비탕 2인분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아버지 집에 오셨어.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17일 만에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7분에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7일이나 집을 비우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에요. 엄마는 화도 안 났어요. 화가 났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탕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대면할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할 거라고 했습니다. 탐정 보고서도 있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으니 준비는 됐다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있을게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딸이 함께 있어주면 힘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45년간 엄마를 어떻게 속였는지를요. 식사 후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집에서 천천히 읽어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나와 있어. 딸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87쪽이라고
적힌 표지를 봤습니다. 두꺼웠습니다. USB도 함께 건넸습니다. 사진이랑 동영상도 다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다 보셨어요. 다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보는 내내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4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힘드시죠? 힘들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45년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저는 아버지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년간 이중 생활을 했다니. 저도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회식이라고 하면 믿었습니다. 주말에 일이 있다고 하면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45년간 단 한 번도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예전에 이상한 낌새 같은 거 없었어요? 핸드폰 몰래 보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그런 거요. 생각해 봤습니다.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철저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만 집에 왔다는 것. 평일에는 거의 집에 안 왔습니다. 야근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잦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평일에 집에 별로 안 계셨잖아요. 그때도 오산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소연을 만난 건 2009년이니까 그 전까지는 평일에도 집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딸이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2009년이면 제가 26살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던 때예요. 그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딸이 분노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 취업 준비시키느라 학원비도 대주시고 교재비도 대주시고. 그런데 아버지는 22살 인턴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다고 했습니다. 2009년 그때 제 나이가 54세였습니다. 딸 취업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소연을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법적으로는 정말 아버지 아내가 아닌 거예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거 맞아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제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미혼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출생신고는요? 아버지, 딸이 맞아요. 맞다고 했습니다. 딸은 남편의 친딸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거네요. 부모님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너무 억울해요. 엄마가 42년간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면서 저 키우시고 대학까지 보내셨는데 법적으로는 아내도 아니었다니. 같이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모녀가 함께 우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분쯤 그렇게 울었습니다. 딸이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당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싸워야 해요. 변호사 선임하고
재산 분할 청구해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남편과 대면하고 김소연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셋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든 걸 밝힐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을게요. 제가 증인이 돼줄게요. 엄마가 45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딸이 함께 있어주면 용기가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김소연도 만나야 해요. 그 여자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랑 짜고 엄마 속인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 만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남편과 김소연을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놀랐습니다. 우리 집으로요. 그 여자를 집에 불러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45년간 제가 살았던 집에서 대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공간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토요일에 갈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딸과 헤어지기 전에 당부했습니다. 보고서 보고 충격받지 마.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아무 내색하지 마. 토요일까지 모르는 척해야 해. 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20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다고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4일 후면 모든 이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45년의 거짓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간 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꼭 집에 있어줘요. 남편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토요일에 말할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남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6월 5일 월요일 김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번호는 탐정 보고서에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현 씨의 아내 박영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고 싶습니다. 마포구 제 집 주소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30분 후 김소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에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씨도 함께 있을 겁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김소연이 문자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그 4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요. 6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딸 수진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와 각종 증거 자료를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집에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물었지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곧 손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55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소연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애,
님 맞으시죠?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김소연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김소연이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소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 명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걸어오다가 김소연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아, 왜 여기?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소연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35살 차이. 나는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소연이를 불렀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소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소연과 제 사이에 남편이 앉은 형태가 됐습니다. 딸 수진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돌렸습니다. 탐정 보고서 첫 페이지가 떴습니다. 최재현 씨 조사 보고서 2024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습니다. 김소연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영희입니다. 최재현 씨와 45년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김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최재현 씨는 1980년 3월 22일 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14일 소연 씨와 법적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김소연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셨다고요? 45년 전에요. 남편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나섰습니다. 김소연 씨, 저는 최재현의 딸 수진입니다. 올해 42살이에요. 1982년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2년 후에요. 김소연이 계산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2살이면 자기보다 4살 많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딸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한테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15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15년간 저를 속인 거예요. 제가 낳은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 아버지가 결혼한 남자였던 거예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소연도 몰랐던 것입니다. 남편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김소연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탐정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두 집을 오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산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는 모습, 토요일 오전 마포구로 오는 모습, 일요일 저녁 다시 오산으로 가는 모습. 김소연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말마다 출장 간다고 했어요. 서울에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서울에 부인이 있었던 거네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3개월치였습니다. 한 달 평균 500만 원씩 오산에서 사용한 내역이었습니다. 김소연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쓴 돈이에요. 생활비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소연 씨에게 2.5배를 쓴 거라고 했습니다. 김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남편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김소연. 혼인신고일 2010년 2월 14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것도 꺼냈습니다. 혼인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연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 아내고 박영희님은 법적 아내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45년간 사실혼 배우자였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설명할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금융자산 2억 7,500만 원, 오산 아파트 3억 2천만 원, 차량 2대, 합계 약 6억 원, 그리고 제 명의 재산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 8억 3천만 원, 시어머니께서 제게 상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겁니다. 45년간 함께 형성한 재산이니 당연한 권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60%에서 7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45년을 속인 게 너무한 거죠. 15년간 이중생활한 게 너무한 거죠. 김소연에게도 말했습니다. 소연 씨도 법적 배우자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15년간 최재현 씨와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45년간 살았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김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혼할 거예요. 이런 남자와는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요. 제 아이들한테 거짓말쟁이 아버지를 둘 수는 없어요. 남편이 소연아 하고 불렀습니다. 김소연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오빠 아내가 아니에요. 속았던 바보였을 뿐이에요.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제 엄마를 45년간 속이고 다른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었어요.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45년간 저를 속인 대가였습니다.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지영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변호사입니다. 다음 주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김소연에게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소연 씨도 변호사 선임하세요. 소연 씨 권리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김소연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 잘못 없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김소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돌아보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최재현 씨,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하세요.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양육비만 제대로 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소연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3명만 남았습니다. 저와 딸과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45년이에요. 45년을 저는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15년간 다른 여자와 살았어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소연이를 사랑한 건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임신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저는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45년은 뭐였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당신은 여기 살 권리가 없어요. 짐 챙겨서 나가세요.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산 아파트로 가세요. 아니면 다른 데 방 구하세요. 어디든 가세요. 단 여기는 안 돼요.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짐 싸드릴게요. 안방으로 가서 남편 옷을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짐이 다 쌌습니다. 캐리어 2개였습니다. 남편의 45년치 짐이 캐리어 2개에 담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나가세요.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제 나이 70세와 7개월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저에게 남편 명의 재산의 65%를 인정해줬습니다. 금융자산 2억 7,500만 원 중 1억 7,875만 원, 오산 아파트 3억 2천만 원 중 2억 800만 원, 합계 3억 8,67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3,500만 원도 인정됐습니다. 15년간 이중생활을 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이었습니다. 총 4억 2,175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소연은 35%를 받았습니다. 약 2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김소연도 15년간 속았으니 피해자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45년 사실혼 관계가 15년 법적 혼인보다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11월 20일 남편 명의 통장에서 4억 2,175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평생 모아본 적 없는 큰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5년의 대가였습니다. 마포구 아파트는 제 명의였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가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상속해 주신 것이라 남편과는 무관했습니다. 시세 8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45년간 남편과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추억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8억 3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8억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딸 수진이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딸이 제안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 하나 사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민지랑 준우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 가족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폐가 아니에요. 엄마 혼자 계시면 제가 걱정돼요. 그리고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애들 봐주시면 제가 일하기 편하거든요. 생각해 봤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70세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딸의 집 근처를 알아봤습니다. 송파구였습니다. 딸네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새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33평형이었습니다. 매매가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0월 28일 계약했습니다. 잔금 6억 5천만 원을 치웠습니다. 마포구 아파트 매매 대금 8억 1,200만 원 중에서 냈습니다. 1억 6,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4억 2,175만 원과 합쳤습니다. 통장 잔액이 5억 8,375만 원이 됐습니다. 70세에 6억 가까운 돈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7월 15일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딸이 도와줬습니다.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침대와 소파와 식탁을 샀습니다. 477만 원이 들었습니다. 새 집은 깨끗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였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사한 다음 주부터 손주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11살로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준우는 8살로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제 집으로 왔습니다. 숙제를 봐줬습니다. 간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딸이 퇴근하면 데리러 왔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그렇게 지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여기 사니까 너무 좋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 오는 게 제일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뻤습니다. 남편 소식도 들렸습니다. 딸이 전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오산 아파트를 팔고 고시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재산분할 후 남은 돈이 1억 9천만 원쯤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소연은 이혼했습니다. 받은 재산분할금 2억 700만 원으로 경기도 평택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로 매달 1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73세에 혼자가 됐습니다. 45년 사실혼 아내도 잃고 15년 법적 아내도 잃었습니다. 두 가족을 모두 잃은 것이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워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웠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송파구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수채화 교실에 다녔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같은 요가 수업 듣는 72세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45년 사실혼 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70세에도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도 용기가 나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10월 15일 일요일 딸네 가족이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민지와 준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는 지금 못 와. 나중에 보게 될 거야. 민지가 속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지랑 준우 더 많이 사랑해줄게. 식사 후 손주들이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딸과 저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으로 쪼개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통장에 6억 가까운 돈이 있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 새로운 취미를 즐겼습니다. 70세였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됐습니다. 45년간 남편에 대해 속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70세에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하신 거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70세 생일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45년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제가 있습니다. 통장에 5억 8천만 원이 있는 제가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는 제가 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속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세였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70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2월 제 나이 72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베란다에 서서 한강을 바라봅니다. 겨울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선택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후 복지관으로 갑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요가를 합니다. 수요일에는 수채화를 그립니다. 금요일에는 노래 교실에 갑니다. 72세에 배우는 것들이 즐겁습니다. 오후에는 손주들이 옵니다. 민지는 이제 13살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준우는 10살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 끝나면 제 집으로 와서 숙제를 합니다. 간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통장 잔액은 5억 6,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있지만 여전히 넉넉합니다.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가끔 남편 소식을 듣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에 산다고 합니다. 7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합니다. 혼자 병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김소연은 평택에서 잘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12살과 10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양육기를 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혼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지난주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노후 준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권리를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들어주셨습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4세 김명자 할머니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제 딸네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45년간 남편 눈치를 봤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으로 아껴 썼습니다. 혼자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제가 선택합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70세 생일날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을 발견한 것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45년의 거짓이 밝혀진 것이 해방이었습니다. 배신은 아팠습니다. 충격은 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권리를 찾았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제 것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혼자 식사할 것입니다. 혼자 TV를 볼 것입니다. 혼자 잠들 것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72세. 아직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남편 없이도 행복합니다. 아니,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을 삽니다.